자, 본격적으로 금요일 박정환 스팟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용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윤석열 이 피청구인이 어제 네네. 이제 헌재 나와서 네. 또 막 자기 주장을 펼치고 늘 우리가 봐왔던 맞습니다.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어제도 봤는데 그래도 8차 변론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걸 좀 신용환 교수님이 좀 정리 좀 신용환 교수의 네. 눈으로 본 네네. 이 헌재 재판 과정 총평을 정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평 한번 해주시죠. 크게 한 세 묶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예. 지금 저 윤석열 측 그리고 장차관들, 국무위원들 네. 그리고 군인들. 그러면 또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헌재에서 대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공수처, 네. 국수본, 검경, 공수처에서 하는 내란죄 형사벌적인 처벌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 등등 군인 등등이 국회에 가서 답변한 거 이렇게 또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보면요. 네. 헌재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쇼잉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헌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딱 한 명이잖아요. 네. 파면될 당사자, 파면 대상자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헌재에서 뭐 얘기해서 위증죄라든지 뭐 다른 처벌이 생각보다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쳐다보기도 하고 눈치도 주기도 하고 또 변호인이 뭐라고 다그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함께 했던 일했던 그런 예정 기타 이런 것들 또 안가에서 같이 술 마시면서 어떤 도원결의처럼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약간은 립서비스 이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더라. 그러니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나와 있는 뉴스에는 이렇고 또 공소장에는 이렇다 하는데 왜 저러는 거야 네. 하는 장면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국회에서는 잘못하면 위증죄로 또 처벌받기도 하고 정치적 공세에 휘말려서 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자기가 불리하거나 그러면 증언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헌재에 가서는 또 얘기를 하죠. 특히 조태용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에서 말한 것과 또 헌재에서 말한 게 또 네. 다르기도 하고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끝판왕으로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을 보여준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의 국회에서는 말하지 않고 헌재에 가서는 좀 더 윤핵에 유리한 쪽에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러나 결론은 모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헌재는 어차피 윤석열 한 명만 해당된다. 그렇죠. 나머지 각자는 다 이 형사벌적인 내란의 처벌에 있어서 주된 촉에 갈 거냐, 부안해동 단순 그냥 부안해동한 사람으로 갈 거냐.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형량을 줄여보는 쪽에는 다 똑같이 포커싱이 돼 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서 총평은 유는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자기 형량을 줄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유는 버렸다.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총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는 버렸다. 네, 뭐 각자 도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 그렇고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충암파 라인 아니겠습니까? 충암파 라인들만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규정대로 했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하는 모습.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건 내란죄에도 중요하고 헌재에도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암파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저는 다른 사람들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건 역시 각자 도생. 거기서 핵심이 이제 자기들이 물론 부서는 안 했지만 유효한 국무회의가 성립됐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그럼요.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네. 다 일제히 부인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동의한 사람이 없었다고 어제 조태용 씨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무위원들이 마음속으로 반대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또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 마음속으로 반대했지. 만약에 진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누가 늘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시에 하기로 했던 게 10시 23분인가로 조금 지연됐잖아요. 그 정도가 아닐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울며 불며 땅을 치며 문을 가로막으면서 어떤 소동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반대를 했다 그러면 10시 23분이 아니라 뭐 11시 23분에도 못 할 수도 있던 거잖아요. 더 지연이 됐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막은 사람은 없었다. 결국에는 없었고. 뭐 제가 같이 일해본 경험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 피청구인도 나는 간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시간이 10시 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간다고 내려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울고불고 바짓가랑이를 잡았다면 나는 간다 하기는 쉽지 않죠.
뭐 예를 들어 이 장관을 뭐 어떻게 처리해라든지 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예. 그래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고 그게 내란 특검법인데 예.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국회에선 처리가 돼도 또 거부권 네, 행사하고 거부권 때문에 또 재표결 때문에 또 안 되고 맞습니다. 3분의 2가 계속해서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증언을 저도 이제 쭉 들으면서 윤석열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좀 짐을 좀 덜어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충암파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이 이제 덜어주려고 하는 거죠.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 조태용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살아야 되니까 이상민 전 장관처럼 이게 나는 지수도 안 받았고 문건도 안 받았는데 대통령실에 갔더니 그 탁자 위에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였다. 보였다. 이 시력까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소방까지 이 단어 그 정도는 보이고 해서 진짜 그 포인트가 몇 포인트의 문서였을까라는 생각, 시력이 이렇게 좋은가라는 생각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대략 그 포고령 문건하고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그 상가집에 갔다 새벽에 올라갔더니 목이 지금 잠겨서 그 포고령하고 그 다음에 최상목 장관이 그 이제 저 권한대행이 받았다고 하는 쪽지 그 사이즈를 보면 15포인트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딱 이제 해보셨으니까 알죠. 네네 그 동그라미 치고 한 거. 예. 그래도 15포인트라 그래도 지금 저 정도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시죠? 제가 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예.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을 막 활용해서 법 기술 부려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는 그런 뭐 몸부림? 예, 이 정도 명태균 볼수 있을 씨가 것 같아요. 그런 얘기했죠. 대한민국의 아주 그 정치인들 수뇌부 그런 민낯을 까발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 소위 이제 수뇌부들 네. 최고 지도자라고 자칭 타칭하는 사람들의 그 민낯 법꾸라지의 민낯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법꾸라지의 민낯을 아주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은 뭐 계속해서 뭐 인원 요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끝까지 나는 이거 경고용이다, 개몽용이다 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거 뭐 일관되게 8번의 변론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점은 굉장히 일관되더라고요. 예. 다른 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거에 흥분하기도 하고 정말 짜증도 나고 보기 싫다. 더 이상 이 중계도 보기 싫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요. 이런 거겠죠. 정말 본질적인 건 다 납두고 왜 이 내란을 일으켰고 어째서 그날 군대가 들어가게 됐고 네. 이런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피하면서 지연 말단적인 아주 국지적인 작은 이런 것들에 이제 계속 집착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현란하게 흐트러뜨리는 거죠. 요원 뭐 의원 이런 이제 용어 가지고 흐트러뜨리고 네. 끄집어내라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표현들도 각기 달리하면서 또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지금 나오는 이제 많은 다른 장관들에 대한 부분도 뭐 저 친구가 술을 먹은 것 같다라는 등 네. 아주 뭐 홍정원과 통화할 때 다 본질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술을 먹었을 수도 있겠죠. 뭐 반주를 했을 수도 있겠죠. 네. 본인이 또 그 말을 할 때 이 말도 해요. 네, 나도 네. 반주를 얘기하지만 뭐가 반주입니까? 만취지. 하여튼 그러면서 그 수많은 애드립으로 본질을 네. 흐리는 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헌재에서 요하는 실체적 진실 이 부분은 예.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네. 자신 있는 사람은 본질을 짧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설명을 하고 거짓을 하다 보면 길어지죠. 그렇죠. 로마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한 개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7개 이상의 거짓말을 해야지 덮어진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지금 수많은 애드립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머리가 좋습니다. 네. 본인도 본인 머리가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자기가 기억력이 좋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쪽에 한 말을 계속 맞춰가려니까 뒤가 계속 꼬이는 거죠. 아하. 7개 이상을 7개가 뭡니까? 지금 한 70개 이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홍장원 전 1차장의 이 발언을 그 증언을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윤석열의 얘기가 있었고 네. 어제 뭐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도 뭐 인사청탁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네. 이건 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야당과의 소통하는 이런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홍장원의 이 진술이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이 문제가 있고 이게 야당과 이른바 짬짬이가 돼서 공작을 펼치는 그런 차원이다. 이런 주장을 윤석열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국정원장 조태영 씨 저는 가장 비열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할 때 그분이 네. 외교 1차관을 하고 지금 현재 외교 장관으로 그 쪽지를 받았다고 인정을 한 조태열 씨가 외교 2차관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소문난 게 있었어요. 직접적인 별명인지는 모르는데 정말 기름장어라고 누구를 우리가 비유할 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이분이 정말 자기가 책임질 일을 1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관가에서도 지금도 아마 일컬어지고 있을 겁니다. 책임질 얘기는 안 한다. 책임질 네네. 그러면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네. 정작 정말로 자기가 자기 방어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한 일만 딱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정말 창피하게 원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턱 밑에 있는 차장과 말씨름하듯이 마치 논쟁하듯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리조리 거짓말을 합니까? 누가 봐도 네.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우리 일반인이 봐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자료 벌써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냈니 받았니 말았니 하는 거 통화를 했니 말았니가 다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성일종 의원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항변까지 하는 거는 뭐 본능이라고 치고 차장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차관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네. 일국의 모든 정보 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을 할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태용 원장의 발언 또 홍장원 1차장의 발언 뭐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는데 네. 우리 교수님은 어디에 또 신빙성을 두고 계십니까? 뭐 저는 두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말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썼니 왼손으로 썼니 쭉 하는데요. 네. 상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말을 했죠. 네. 그런데 뒤집어 한번 보세요. 1년 동안 통화 한 번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면은 있었고 대면 보고는 많이 있었고 갑자기 그 어떤 내란의 밤에 뜬금없이 전화해서 누구를 격려해요? 첫 전화가 그랬는데 술 먹은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뭐 나중에 전화할게. 술 먹어 같으면 딴 사람을 찾아야죠. 원장을 찾든 뭐 다른 기조실장을 찾든 기조실장도 핵심을 내려보낸 것인데 그런데 내가 몇 시 이후에 아주 중요한 미션을 얘기할 테니까 전화 대기하라. 술 먹은 것 같아서 못 믿을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조태용 씨 그러네요. 마찬가지죠. 예.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내일 얘기하자고 피한 거죠. 본인은 다 알고 있으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책임지기 싫을 때 공직자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연필로 가필한다든지 아니면 아무 답을 안 한다든지. 김건희 씨가 문자 보낸 거 그날 답 안 했죠. 네. 왜 안 어제 했을까요? 예. 익십이에요. 안 봤을 리가 없어요. 그 긴박한 날 계속 폰 들여다보고 누구한테 연락 오고 연락받고 하는데 그게 안 보였어요? 더군다나 김건희인데 익십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억 안 난다고 그랬죠. 어제 답을 했을 때 본인한테 굉장히 위험하다는 반증이죠. 아하. 그래서 답을 안 한 거죠. 보나만 하죠. 그러니까 이 내란의 밤 전날에 왔다는 그 문자에 있어서 그렇죠. 그날 답을 안 하고 다음 네. 날 네. 내란 날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답을 전체적으로 누가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예. 뭐 홍장원 씨가 뭐 쉽게 이 사람들이 지금 몰아붙이는 게 야당 민주당과 짜고 민주당의 정보위원인 박선원 의원 등과 짜고 그랬다라고 해서 뭐 박땡땡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과연 이 홍장원 씨가 여러 정황이 CCTV에 찍혀 있고 동선이 다 있고 한데 거기서 자기 말을 일부 바꾼다고 그래서 본인이 헤어나올 수 있을까? 진짜 잘못했다면. 근데 또 뒤에 가서 14명은 또 일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말의 앞뒤와 시간적 정황 왔다 갔다 한 동선까지를 다 보면 완벽하게 조태영 씨가 거짓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사람이 딱 한마디 내일 얘기합시다.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면요. 모르고 있어요. 아. 지금 차장은 이 생각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나한테 연락을 먼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긴급하게 공관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일 이야기합시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려갔다 왔든지 네, 뭐 통화를 네, 했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야기합시다잖아요. 그러니 뭐 거짓말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
이거 잡으러 가야 된다는데 그걸 내일 얘기하자는 게 그게 말이 안 설사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보다 예를 들어 국정원이 소위 사회적 잡으러 간다.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 최고 양당의 거대 양당의 대표들을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일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도 했어요. 내일 아침 회의에서 정무직 회의에서 충분히 다뤄서 얘기를 하자까지 본인 입으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쿨한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아주 냉철하게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모든 정보를 자기가 다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일 얘기해도 아무 이상 없어. 뭐 이런 건가요? 그렇네요. 도무지 이 상황들을 짚어보면 뒤집어 보면 너무 간단해요. 40여 년 동안 이분이 어떻게 승진해서 어떻게 왔을까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제 또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끈 게 바로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어제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서 헌재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헌재가 직권으로 불러서 조성현 직접 단장. 신문한 조성현 단장을 주목한다 했는데 예. 저는 단연코 조태용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문자. 네, 단연코. 문자 영부인과 정보기관 수장인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을 일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안 믿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내가 이거 아내에게도 얘기 안 했는데 아내가 알면 엄청 화낼 거야라는 말을 했다라고 그랬죠. 아, 그 이상민 장관이 뭐 전한 상황으로 보나 평소 턱 밑에서 본 예. 이분의 그 어떤 성격으로 보나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막걸리 몇 사발 먹고 네. 안주 씹어 가면서 할 때 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아, 이거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는데 들키면 이거 큰일 나. 뭐 이거 그 자리에서는. 급박한 예. 소위 이제 비상계엄 버튼을 막 금방 막 누르기 직전에 네. 어떤 긴장도가 뭐 엄청나게 팽팽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황에서 과연 그런 얘기가 있을까? 제가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도 말씀드렸죠. 네. 역시나 진격의 김건희, 불멸의 김건희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뭐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 데스노트를 한번 보세요. 노상원이 쓴 데스노트도 그렇고 여인영 네. 그다음에 이거 홍장원 씨가 받아 적은 거 한번 그 데스노트를 보세요. 딱 한 사람만 대입하면 모든 퍼즐이 다 풀려요. 그 사람을 빼면 퍼즐이 풀리지 않아요. 네? 딱 한 사람. 네. 이번 이 비상기업 내란에 민간인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다. 민간인이. 노상원과 김건희. 예. 아. 민간인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김건희를 대입하면 다 풀리고 대입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풀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건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정말 진정한 사랑꾼이라고 하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아내도 모르게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혼자만 모든 걸 했다. 정말 그거는 지나가던 저 소도 웃을 일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자를 주고받은 그 이제 내란의 밤 네. 전후로 해서 문자를 받고 다시 조태용 원장이 답변하고 이 모습 자체가 김건희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것을 100% 돼 있다는 걸 조태용 씨가 또 자기가 피해가기 위한 말에서 반대로 입증이 됩니다. 자주 있던 일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자주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네.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뭐 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다 이거죠. 네. 자주 있던 일이 아닌데 내란 전날 밤에 왔어요. 내용이 뭐가 왔겠냐고요? 중요한 내용이 오지 않았겠어요? 자주 있었던 일이라면 일상의 신변 잡기, 수다 떨듯이 뭐가 있다 쳐요. 네. 그런데 자주 있지 않다고 조태용 씨가 말을 하잖아요. 본인 입으로. 아마 본인이 방어 실드 치기 위해서 한 말이죠. 본인도 살기 위해서. 그런데 뒤집어 보면 자주 오지 않은 문자가 내란 전날 네. 어떻게 왔겠냐고요.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명태균 씨 수사 보고서에 나온 그 말투와 내용을 보통 알잖아요. 여러 가지 네, 네. 유추해 볼 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쉽게 썼을 거예요. 우습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날 답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다음 날. 예, 그날 상황을 자기도 100% 앞뒤를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툭 보시면
명태규 씨랑 주고받은 카톡 이런 것도 보시면요. 선문답하듯이 툭툭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명태규 씨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 하면 어하고 막 알아들어요. 그래서 서로 막 이 티키타카 하는 그 내용을 107쪽짜리 수사보고서를 보시면 막 건너뛰듯이 얘기하는 게 많아요. 굉장히 이 사람들 이해도가 빠른 거예요. 뒤집어서 우리가 김건희 씨를 소위 진보 진영에서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도 정무 감각이 대단히 빼어난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서 앵간한 사람을 다 잡아뜨릴 정도의 네. 그런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탁 풀어서 던졌을 거예요. 이게 조태용 씨가 야 큰일 났다. 이거 답하다가는 내가 완전 용코로 걸린다. 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할까 뭐 고민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은 다음 날? 상황이 조금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가 빠져나가는 답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네. 영부인과 대통령 배우자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것 중에 예. 최근에 이게 나오잖아요. 불교, 조계종, 자승스님 입적한 거, 소신공양한 거에 대해서 다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CCTV에 보면 어디가 맨 먼저 갔어요? 국정원이 안성 7장사에 이상하잖아요. 소신공양 불이 나서 입적을 했어요. 입적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현장에는 그럼 당연히 112나 119한테 보통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국정원이 맨 처음에 갔어요. 그때 찌라시에 많이 돌던 얘기가 마지막 통화자가 김땡땡이다 하는 네. 찌라시도 돌았습니다. 어허.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네. 불교계 가장 그래도 총무원장 하면 가장 뭐 존경받기도 하고 어쨌든 가장 막강한 권력을 예, 가졌던 예, 분이고 권력자. 이분이 한 번을 한 게 아니라 MB 정권 때도 하고요. 네.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저기 했을 때 국정원이 맨 먼저 출동을 했다. 근데 그날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는 게 찌라시에 있고 네. 김땡땡 그 통화했다는 내용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찌라시에 따르면 어허. 그러면서 다시 밝혀져야 된다. 그게 국정원과 직결된 내용들이에요. 실제 그 찌라시의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불교계 인사한테 들었던 말까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 늘 상시적으로 굉장히 가까이서 국정원장하고 교신을 했구나라는 걸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진실과 함께 맞물려 나오면 네. 훨씬 더 국정원과 깊게 원장과 깊게 김건희가 교신하고 했다는 게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면이 다시 또 새롭게 바뀌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네. 이 문자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네. 이건 아마 조태용 원장도 이 현재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뭐냐면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소장 이런 거에서 대충 받거나 모를 수 있거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본인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수처, 검찰, 국수본 여기서 조사받는 거 이 사람들이 다 주안점이라고. 왜냐하면 헌재 같은 데는 뭐 직권으로 예를 들어서 뭐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통화했거나 하는 내역들은 나오잖아요. 통화 내용까지는 모른다 치더라도 내역은 나오잖아요. 문자 언제 수발신한 보내고 내역 이런 건 받았는지. 나오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긴장하고 집중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다 파악하고 질문을 한다. 요 생각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면할 때 늘 쓰는 말이 그 내용은 기억 안 난다 이런 거죠. 그 네. 팩트는 부인 못 하고요. 아하.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제 비화폰 하는데 네. 우선 비화폰에 대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아주 세게 얘기한 게 있죠. 웬만한 국무위원들과 중요 요인들이 거의 다 비화폰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말을 했죠. 그러면서 김건희한테 비화폰 지급했느냐라고 김성훈 차장한테 물었을 때 답을 못하죠. 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99.9999가 아니고 100%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화폰에 다들 우리가 잘 모르는 함정이 하나 있는 거죠. 비화폰끼리 얘기할 때 도감청이 안 되고 녹취도 안 되는 거죠. 상대방들 중에 급해 죽겠는데 여기저기 전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소방청장이 비화폰을 가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자기가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우려를 얘기를 했다라는 걸로 했죠. 근데 소방청장이 만약에 비화폰이 아니었다면요. 다 그분은 남아- 얘기를 안 하지만 예, 그렇죠. 압수수색하고 했을 때
다 통화 녹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등등. 그래서 이제 지금 다들 마음 놓고 뭐 비아폰 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를 네. 통화 내용이나 문자 이런 것들을 다 마음 속이고 놓고 자기 유리한 대로만 했을 수 답을 있는데. 하는데 이게 특검으로 갔을 때는요. 네. 다 까집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내란 특검이 중요한 거고 김건희 특검 지금 범위를 좁혔지만 명태균 특검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야, 비아폰 뭐 서버가 빨리 또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서버는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통신 그다음에 수발신 내역은 다 서버에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 검찰이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그거에서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검찰이 왜 그렇게 막습니까? 네.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다급하게 누구를 찾았다. 그다음에 이준동 차장이 누구와 통화했다는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팩트와 그게 직결된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네.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 뭐 이제 증언이나 뭐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그 얘기 이런 것들을 미뤄보면은 결국에는 김건희를 좀 지키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김건희와 이 조태용 원장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거는 또 수사를 해봐야 되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내란의 이 사태, 내란의 밤에 있어서 김건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거는 또 수사를 해봐야 되네. 제가 그 진격의 김건희, 불멸의 김건희라고 이제 농담 드리는 게 한번 우리가 다시 기억을 되돌려서 보시면요. 물론 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가 그 소위 비상계엄 특단의 조치를 준비한 건 꽤 오래됐잖아요. 네. 알려진 것만 해도 벌써 작년 3월 뭐 이때 저 신원식 장관한테도 안보실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뭐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 당시에 특단의 조치 뭐 등등등. 그러면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촉발되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전체에 걸쳐서 단 한 가지라도 김건희가 빠져서 얘기가 성립되는 게 있냐고요. 직접적인 촉발에서 명태균 게이트 9월쯤부터 시작이 됐어요. 논란이 나온 게. 그렇네요. 그러면서 10월이 되도록 아무도 말 못하고 고소고발도 못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명태균 뉴스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저도 그게 이상해서 찾아보면서 10월 27일 날 명태균 그 여론조사 불법 활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시작도 김건희고요. 지금 보세요. 좀 전에 이제 진행자님이 말씀하시듯이 결국은 내란의 밤 문자 김건희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 현재 뭡니까? 김건희 특검 안 돼서 좁혀서 명태균 특검으로 가고. 특검까지. 자,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에 걸쳐서 단 하나도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빠진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불멸의 김건희, 진격의 김건희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리고 하나 이제 그 이들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저를 제가 무속 구판 얘기하니까 바로 고소를 했잖아요. 그 고소의 고발의 역풍을 이들이 굉장히 많이 맞을 겁니다. 그래요. 60한 5개 뉴스가 나왔어요. 신용한 뭐 고소고발했다라고 딱 나오니까 훨씬 더 많은 제보가 저한테 옵니다. 더더군다나 더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자신 있으면 김건희 씨가 직접 본인이 저를 고소해라. 왜냐하면 당사자 적격에 있어서 본인의 명예를 침해한 거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본인이 해라. 어떤 기관으로서 대통령실 소위 이제 명예훼손의 객체가 되지 않을 그런 대통령실이 하지 말고 진짜 본인이 주체가 돼서 하시라.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공개한 것들은 다 자료를 갖고 공개드렸죠. 그렇죠. 자, 이거라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안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 이번 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요? 자료 제가 다 자료로 공개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신당, 구당 이런 데 주소 저한테 없을까요? 신당, 구당 주소 뭔가 그 구타는 장면은 저한테 없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 대통령실에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후회할 정도로 그런 자료들 또 사실들이 다 지금 모아져 있다. 사실은 가시배 영역에 가까워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저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실제 국회 증언을 할 때 이 증언까지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돕는 변호인 분께도 이것까지를 제가 증언을 할까요?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보를 드리고 언론들이 탐사 보도, 탐사 취재, 집중 취재, 잠입 취재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걸 사전에 제가 말을 하면 이게 어떨까라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JTBC에서 잠시 말을 했었습니다만 JTBC에서 그거를 생방송에서 나갔고 뒤에 그 영상은 지금 아마 클릭해 보시면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증언은 안 했습니다. 네. 훨씬 제가 국회에서 답변 드렸던 것보다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취재를 해서 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제. 네.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네. 반응들이 오는지 그분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이제 제보를 받고 그걸 열심히 하시는 언론들께 또 전달을 드려서 취재를 부탁드리고 하면서도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속 관련해서 왜 그 나름 바쁘고 고급 인력들이 몇 번씩에 걸쳐서 무속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어떤 대응 회의를 하고 전략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공적인 관심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제 개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한다고 해서 저한테 어떤 개인적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원인 제공 왕자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법사 뭐 무슨 스승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런 무속 구판에 대한 거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와 있었는지 기존에. 이미 예. 1년 그게 뭐 1년 이렇게 된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적 궁금증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4급 행정관 채용했던 것도 사실 아니에요. 자기들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났고. 그러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물러난 그렇죠. 상황이죠. 찔리지 않았으면 물러나지도 않았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참담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이 정도 이제 탄핵 파면 국면까지 왔으면 모든 사람들이 좀 솔직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대통령실에 고발까지 당한 우리 신 교수님. 네, 뭐 자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아니 뭐 괜찮습니다. 예, 예. 뭐 그분들도 자신 있으니까 하셨겠죠. 네.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실들 증거들이 드러날 때 네. 대통령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네.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제는 이제 명태균의 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이번 달 안에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네, 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서 명태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또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제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이거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명태균 게이트 초기에 사실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단서였던 명태균 김영선 간의 공천 대가성 동거래에 대한 물증을 검찰이 잡았는데도 네네. 이걸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월급으로 결론 내렸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이미 이제 사실은 네? 그런 객관적 상황은 다 알고 이제 보도가 됐었던 거잖아요. 월급 반띵에 대한 거는. 그렇죠.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진짜 창원지검에서 알고 덮으려 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요. 보면 네. 한참 열의를 갖고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걸 처음부터 덮으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반증이 된 거죠.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1월 4일 날 이분들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죠. 네. 지금 말씀 나온 거는 CCTV 보고한 건 그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9월 말이에요. 네. 자, 그런 걸 거쳐서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우선 급한 대로 명, 윤, 명, 김에 대한 것들만 빨리 추려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나마나 민정수석 통해서 대통령까지 보고가 됐겠죠. 네. 그러니 11월 7일 날 이제 대국민 방화, 대국민 담화 겸 간담회가 열린 거죠. 네. 거기서 가이드라인 쳤고 가이드라인에 깜짝 놀란 창원지검이 전자레인지에 넣고 폭파시켜라 등등등이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11월 21일 날 제가 조사를 받고 네. 판단을 해보니 굉장히 자세히 알고 묻고 열의가 있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자료를 추리고 그 다음 날 자료를 왕창 냈어요. 세 보니까 한 40여 개 돼요. 제가 낸 게. 그리고 11월 24일 날 네. 윤이
김용현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특단의 대책 아니면 안 되겠다. 명태균. 제가 21일 날 받고 제가 22, 3일 날 자료를 내고 24일 날 김용현 불러서 특단의 뭐 날짜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날짜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왔는데 네. 이들의 수사 의지 덮으려고 했다잖아요.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를 조사했던 그 검사 지금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뭐 원대복귀라고 나오는데 원대복귀를 하더라도 이 수사만 놓고 보면 좌천인 셈이죠. 없습니다. 열의를 갖고 수사하려고 했던. 뭐 물론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보통 뭐 1월달, 2월달에 뭐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시즌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인사를 한 거다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 명이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그 중에 저를 담당했던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창원지검 조사받고 와서 한 달 이상을 함구를 했어요. 예. 조사 내용에 대해서 친한 기자분들이 물어도 조금만 기다리시라 죄송하다 하고 그냥 함구를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열심히 그래도 팩트에 대해서 제대로 파보려고 하는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네. 제가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혹시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바뀌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꾹 참고 제가 함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열심히 이제 수사하려는 사람은 안 보이고 네. 초기부터 이제 덮여져 왔던 덮으려고 그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 12.3 내란 사태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명태균 수사 관련돼서 나왔던 그 내용들인 그래서 것이고. 제가 12월 4일 날 새벽에 네. 굿모닝 충청이라는 데에서 기자분이 전화가 왔을 때 무조건 이건 100% 명태균 게이트와 직결된다. 12월 3일 날 누른 것은 네. 준비는 꾸준히 해왔고 뭐 언젠가는 누르려고 했겠지만 급하게 12월 3일 날 누른 것은 명태균 게이트와 직결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 자료 일부를 이미 검찰이 지난해 10월에 확보를 했었고 그 말씀도 네.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혹시 이게 이제 수사 상황인데 제가 혹시 잘못 기밀이 누설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꼬리를 흐렸지만 검찰이 이미 이 폰에 대한 것도 다 확보해서 보고 있다는 거를 제가 뉘앙스 말꼬리를 흐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그들이 CCTV를 통해서도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여사 거 캡처하고 이런 걸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CCTV 자료 그리고 민간 포렌식 자료를 네.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식행위로 그리고 이번에 폰을 해서 뭐 15만 개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물론 이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거지만 그 전에 그 네. 기본 개요라든지 어떤 아웃라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 보고 있던 거죠. 야, 그래서 그걸 쥐고 있다가 윤석열의 가이드라인까지 보고 네. 이걸 계속 틀어지고 좀 뭐 뭉개고 있어야겠다 그 이런 당시에 생각을 더 할 것 들었던 같아요. 얘기 중에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남한테 건네주는 장면까지를 이미 다 CCTV로 확보해서 어디 그때 왜 처음에 이랬잖아요. 예. 황금폰의 존재를 위치를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해서 뭐 거가대교에 버렸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 거가대교를 지나던 뭐 차량을 다 일일이 뭐 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이미 검에서는 처남한테 주는 장면을 CCTV로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빨리 제출 안 하면 이 처남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거다라는 식의 이런 전언을 계속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찌라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깊이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명태균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의혹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고 특히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면 철저하게 네네. 수사가 될 것 같고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 특히 창원지검 맨 처음에 우리 교수님이 조사받고 왔을 때는 뭐 열심히 한다. 분명히 그렇게 느꼈죠. 자료도 막 다 주고 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해서 아 검찰이 이번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나 생각했지만 결국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아니었고 다 이거 어떻게 묻을까? 더 어떻게 그냥 증거도 이제 뭐 전자를 돌려서 없애든 해가지고 이것도 황금폰도 일부러 안 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검찰의 의지가 없다. 없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 몇 가지만 다시 다른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인에만 다 이제 포커싱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 140명이 연루돼 있다, 뭐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호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마 그 중에는 이제 뭐 단순히 이렇게 지나치는 이름도 있을 거고 깊게 관련된 우리 지금 잠재적 대권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정치인 관련해서는 정말 그들의 민낯 속사를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명태균 씨도 그 말을 했듯이 네. 그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윤과 김 그들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약 280개 그건 딱 캡처한 본입니다. 그렇죠. 민낯이 드러났어요. 대표적으로 발을 동동 굴르면서 이번에 호응으로 후보가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후보는 윤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보채듯이 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명태균 씨가 자료를 국힘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김건희한테 주고 김건희가 이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룰에 대해서 변경하는 걸 누구누구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게 이렇게 잘 될 거다. 정말 그 자체로 탄핵 사유죠. 사실상. 그렇죠. 일개 아직 후보 부인이고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도대체 뭘로 룰을 바꿀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명과 김. 그래서 제가 윤건희 정권 아니다. 윤건명 정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둘의 추악한 민낯. 네. 그다음에요. 각종 인사 개입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처음엔 다들 저 윤이 얘기하기를 대국민 방화 자리에서 얘기하기를 그랬잖아요. 예선전 때만 연락하고 안 했었다. 사실상 안 했다 했는데 나는 김영선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집권이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한 게 나오잖아요. 심지어 2023년 전당대회까지 개입하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보다 또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창원 산단이요. 네. 자, 창원 산단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뭡니까? 누구누구가 미리 알박기로 땅을 사서 땅 투기해서 뭐 어떤 차익을 얻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일회성이죠 주로. 그런데 어느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산업을 하고 거기서 어떤 특혜를 입느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럼 이게 가다 보면 이 산단에 인허가에 개입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차관 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또 대통령실에 비서관 뭐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또 어디로 연결돼요? 양평.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맥고리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평으로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야, 이거 땅 투기를 통해서 알박기를 통해서 얻는 건 대부분 일회성 차익이죠. 그런데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산업에 어찌어찌 됐을 때는 이게 주변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자기 파워를 아주 완벽하게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누구를 취업을 시킨다든지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산단 개발부터 기업이 들어올 때 요직에 막 집어넣는다든지 땅 투기는 한두 명 자기 어떤 개인의 이익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음덕을 입은 기업이 있다 쳐요. 그때 딱 한 번만 도와줘요. 죽을 때까지 여러 사람 밥벌이가 해결되는 아주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세 가지 정리해 주셨는데 이거 특검이 빨리 이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특검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반란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뭐 그저께 계속 국민의힘의 반응은 뭐냐면 또 이재명 이 대권 때문에 또 명태균 특검법 한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뭐냐면은 이거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목숨줄을 이제 끊기 위한 그런 차원의 특검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지금 아주 많은 말들을 하고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을 하다 보니까 앞뒤 스텝이 다 꼬였습니다. 자기들은 계속 명태균 씨를 사기꾼이니 어풍쟁이니 뭐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 자기들 명줄을 왜 끊어요? 사기꾼 어풍쟁이면 당연히 자기들이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이 내란 특검의 어떤 그래서 거의 괴멸 지경에 처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반전의 계기 아닌가요? 오히려. 자, 그런데 이제 다 명줄을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모든 대권 후보라고 나서는 사람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직 대권 얘기 안 나오는 분들조차도 다 튀어나온다. 살기 위해서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 홍, 뭐 그 누구든 다 지금 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딱 한 사람 안 좋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준석 의원은 뭐 아직까지 그냥 그에 대해서는 뭐 별반 얘기는 안 하는데 자, 이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 사기꾼이니 뭐니 뭐 홍준표 시장은 또 페이스북에 또 뭐를 써서 뭐 나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올리고 하니까 그분들
뜻대로 그분들이 소원하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 많은 패널들이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이번에는 거의 통과될 거다라는 쪽으로 예견을 하시는데 죄송하게도 저는 정반대로 네. 명태균 특검은 여전히 어렵다. 어렵다. 요거는 이제 보수를 조금만 이해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제가 유튜브 몇 개를 보니까 여기 오마이에도 출연하시는 그런 패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통과된다라고 이제 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죄송하지만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그래요? 없다. 개파를 따져도 거의 없다. 대부분 예측하는 게 이거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친한계 분들이 반란표를 던져서 이게 통과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말씀하시죠. 그 위에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진영 자체가 괴멸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 어떤 자기들끼리의 개파로 보면 네. 서로 물고 물리는 적진과도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보수라고 하는 또는 범보수라고 하는 큰 전체의 어떤 단위 이게 괴멸될 수 있다는 그런 공멸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걸 보셨어요? 198표에서 제가 줄어들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196표로 줄었잖아요. 김건희 특검. 네네. 예. 그리고 뭐 야 6당이 이제 발의하고 하지만 네. 그 중에서 이탈할 당은 없는가도 또 이것도 아주 쿨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뭐 누구라고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당이라고. 그런데 다 짐작은 하실 겁니다. 그것도 발의와 실제 통과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오는 한계죠. 네. 제표결 때는 무기명이니까. 네, 네. 뭐 당연히 최상목 씨는 지금까지 온 걸로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아마 재표결 단계까지도 올 가능성이 높죠. 뭐 그렇게 보면 재표결 왔을 때 생각보다 개파의 유불리를 따져서 네. 투표하는 게 투표에서 통과된다라고 다들 하시는데 쉽지 그래요? 않다. 더군다나 이제 예견하시는 것 중에 이 예견을 하시더라고요. 예. 만약에 이 탄핵이 땅땅땅 해서 파면이 된 다음에 만약에 이게 다시 이제 재상정이 된다면 그때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때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가 대환영한다고 성명을 내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 명태균 씨는 정무적 판단의 단수에 있어서 여의도의 그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낮지 않습니다. 결코. 두 수 이상을 볼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기존에 보시면. 예를 들어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할 때 보세요. 시기를 늦춰달라고 김종인 씨한테 부탁하잖아요. 여론조사 단일화 질문 때문에 그래요. 전 서울시장 오세훈이냐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이냐 이 수를 내다보고 시간을 끌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실제 시간을 끌어서 오세훈이 이깁니다. 네. 말의 시작은 항상 팩트예요. 이 사람이. 뒤에 가서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허풍이나 과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금전적으로 관련돼서 자기에게 불리한 건 거짓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거짓이 없어요. 허풍과 과장이 있어요. 그리고 정무적 감각 좋아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대환영한다는 게 진짜 진심일까? 대부분 대환영한다라고 막 나오니까 그래 좋다 이번에 명태균에서 명태균까지 왔는데 무조건 가자 이렇게 하시죠. 네. 여기에 저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명태균 씨 모릅니다. 제가 그 개인적 감정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정무적 감각으로 볼 때 여전히 두 군데 보내는 사인이 있습니다. 어디요? 두 군데? 국민의힘과 이준석 의원에게 보내는 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차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준석 의원에 대한 희망, 기대를 여전히 접지 않았다. 이건 자명합니다. 왜? 여전히 이준석 의원에 대한 네. 부정적인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차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약속하듯이 한 대화 오픈이 된 게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사면 복권 기타 된다 했을 때 차기에 될까 차차기에 될까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이 사람이 정략적인 이런 부분을 버리지 못했다. 민주당에 공익제보자 신청했다고 알려졌죠. 뭐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그 부인이 이제 페이북에 올린 글도 있는데요. 뭐 간접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누구랑 뭐 이렇게 해봤다 뭐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접촉을 한 거죠. 진짜 공익제보에 뜻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왜 민주당이 합니까? 권익위에 해죠. 정식적인 기관에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네. 굳이 자기가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계속해서 환영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거 통과되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네. 표현했죠.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본인이 민낯을 까발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 역시나 보내는 시그널이다. 여전히 너희들 앞으로 나에 대해서 함부로 저기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여전히 카바를 잘해라고 하는 메시지도 들어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무조건 통과해서 내가 신나게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깎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단적인 예를 뭘로 할 수 있냐면요. 오세훈, 홍준표 얘기를 하죠. 140명이라며요. 네. 진짜 그렇다면 140명을 까야죠. 그 특정한 두 사람을 갖고 즉 이쪽에서 나오는 그 말들로 굉장히 정치권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반증이죠. 그런 거 우려도 있다. 하나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듯이 진영 간에 일희일비하듯이 이 사람이 그러면 선별적으로 이 사람 손에 네. 대한민국 정계가 또 정치가 대선판이 몇 달 동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 감정도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또 이 사람이 구속되고 나서의 행보까지를 봤을 때 네. 100% 순수하게 환영한다를 받아줄 수 없다. 여전히 이 사람은 통과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 립 서비스까지 곁들여서 환영한다라고 내고 여전히 국힘이나 이준석 의원한테 보내는 사인이 명백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결국 두 사람이 만약에 명태균 게이트에 의해서 꼬꾸라지게 된다면 네. 가장 반사이가 얻을 사람이 누구냐? 네, 그거는 이준석 뭐 본인이 뭐 이제 설계를 맨날 등등, 하잖아요. 이분이. 예, 이제 이름이 좀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또 진짜 언급하신 것처럼 뭐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리고 정치의 세대 교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젊은 정치인에 힘을 실어줄 것 같은 젊은 정치인을 응원한다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네네. 세대 교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또 이준석하고 명태균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준석 의원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엊그제 다른 방송에서 강혜경 씨가 이렇게 예. 말하는 걸 보니까 강혜경 씨의 어떤 판단도 여전히 이준석 의원에 대한 기대는 접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그 하더라고요. 끈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네네. 했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보면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 하듯이 네. 이번 판에 국힘이 집권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자기 본인에 대한 예를 들어 사면 복권이나 이런 게 쉽지 않다고 이미 판단을 했을 수 있죠. 네. 공익제보자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공익제보자 이퀄 뭐 사면 복권으로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진짜로 배팅할 대상들이 어디인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말로 선별적으로 흔드는 거 민주당은 현명하게 잘 판단을 했지만 네. 당연히 저도 민주당에서 이분에 대한 공익제보자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이분이 순수하게 한 번에 다 오픈할 수 있다 그러면 제 공익제보자를 뭐 1, 2, 3호를 취소해달라고 그랬다고 이제 들리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그렇게 들려왔잖아요. 취소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취소할 의향이 있고 다른 방송을 보니까 예. 강혜경, 김태열 소장 1호, 3호도 취소할 의향이 있다. 2호인 저도 취소할 의향이 있다. 진정성이 진짜 보인다면.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저희가 꼬리표가 달리는 거죠. 다시 네. 뒤집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명태균 씨 몸값이 그냥 속되게 표현했을 때 몸값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어느 날입니까? 12월 3일 10시 20몇 분 비상계엄 버튼 누르기 직전. 자, 지금은 예. 특검이 되든 안 되든요.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이 임박해왔다는 걸 직감들 하고 있잖아요. 특검이 되든 안 되든 실체적 진실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분이 양심선언처럼 하든 안 하든 실체적 진실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사람의 스탠스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할 가능성. 만약에 민주당이 이분을 받았다 쳐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이러이러한 이면으로 나 봐주기로 했잖아라고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거에 그렇네요. 휘둘리지 않고 예. 차분하게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들려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현명한 처사라고 봅니다. 네. 그건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명통에 휘둘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요. 예. 게임 이론 잘 아시잖아요, 다들. 게임 이론에 보면 tit for tat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 패를 보고 계속해서 제 패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진화합니다. 이 사람이 구속 전에도 그랬고요. 구속 이후에도 그렇고 상대방 또 윤석열 김건희 측, 민주당 측 그리고 언론 측에서 나오는 각종 것들을 보면서 계속 어떤 스탠스가 바뀌어 나가고 진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그 티포텟 게임에 능한 사람이에요. 경우의 수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죄송하지만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딸을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게임을 하고 자기가 설계한 거에서 틀어졌을 때 임시 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게 워낙 빼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조심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명태균 특검 아까 통과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명태균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 우리가 또 알고 싶어하는 명태균의 역할 또 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명태균의 영향력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당장 또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통과가 안 됐을 때 우선 대선 후보의 지형판이 바뀌는 거죠. 통과가 되고 빨리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고 쏟아 놓으면서 이 자료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게 이제 수사가 아직 특검에 의한 수사가 진척이 안 되더라도 사실상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셈인데 그러다 아하.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를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떠나서 명태균 씨가 진정성이 있다면 네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 140명이 된다는 네. 사람들 다 공개하면 될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대권 후보군이 이제 정말 예. 교통 정리가 막 되는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실체적 진실을 정말 정확하게 밝히는 게 계속 지연이 되는 그렇죠. 거죠. 물론 정권 교체 등등을 통해서 언젠가는 밝혀집니다만 네. 지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연된 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장 윤, 김도 이익을 볼 테고요. 그럼요. 나머지 정치인분들 이걸 감춰지면서 출마해서 예를 들어 누가 혹시라도 후보가 됐다 뭐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이익을 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 측면과 그다음에 지금 당장 탄핵 파면 국면을 맞이해서 펼쳐질 조길 대선 국면이 있다면 네. 그에 따른 후보군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이 될 수 있는. 아 그렇네요. 명태균 특검 이것만 뭐 통과가 되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오히려 누군가가 그냥 어부지리처럼 네. 명태균 특검, 명태균 게이트가 열리면서 거기에다 휩쓸려 가면은 누군가가 또 이익을 보는 사람은 생겨나고 그게 누구냐 네네. 했을 때 떠오르는 이름은 또 이준석밖에 없는 것이고. 네. 아 참 그리고 엊그제 예. 보니까 원희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희룡 또 어젠가요? 그저인가요? 헌재를 비판하는 뭐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명태균 이 얘기에 따르면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원희룡이 인수위에 들어가는 그 상황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명태균의 힘이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예. 다 제가 걸어온 길을 거의 다 이제 알고 계시고 감사드리지만 11월 5일 2021년 11월 5일에 윤석열 한 사람으로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11월 7일로 기억이 네. 되는데요. 그 여의도에 있는 큰 호텔 하나 있잖아요. C로 시작하는 호텔에서 조찬을 했습니다. 윤과 윤의 수행, 당시 국회의원했던 수행, 네. 이땡 의원, 예. 그리고 원희룡 제가 단독으로 배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인수위에 이렇게 아주 대선 캠프에 참여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가자 하는 게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 잘 됐고 인수위 시작할 때 이제 지금 명의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절반은 저 사람 말이 맞고 절반은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아는 영역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 말만 듣고 윤이 하지는 않았겠죠. 100%를. 예, 이 사람 말이 일단 명 입장에서 한 말 자체는 팩트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예. 원이 노력한 게 있는 거죠. 원이 노력한 게 예, 있다. 실제로 제가 비하인드 하나만 오픈드리면 네.
11월 7일 날 그 조찬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갔느냐? 김종인 박사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하. 그때 이제 명의 지금 저 통화 내용 중에 보면 원을 캠프에도 중용을 하고 뭐 또 인수위 때도 이렇게 하고 원 누가 해줬는데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어제 뉴스타파에 나온 거 보면 2024년 이제 그 당 대표 경선할 때 네. 나와 원의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원으로 해놓고 원이 이긴다라고 보고서를 이렇게 뭐 하고 했는데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뭐 기도를 드렸다 뭐 뉴스타파나 다른 스픽슨가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의 말은 그 본인 시각에서 한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거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영역이 있다. 제가 배석해서 본 모습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김종인 박사한테 왜 갔겠어요? 이미 사실은 그렇게 그 카테고리에 지금 여기 명태균 게이트에 등장하는 그 카테고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명태균이 영향력을 얼마나 이제 행사했고 거기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함께하고 또 이제 김종인 플러스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의 그 이런 패밀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엄청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지금 요거 김 박사 만나러 가고 한 거 제가 최초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까지 당시에 만나러 가고. 마크에서 이 캠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예. 큰 그림 그런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 뭐 등등등 이 명태균 씨가 얘기했고 지금까지 오픈된 거에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네. 그 갔더니 이제 김 박사님 사무실 앞에 경희궁에 있는 그 사무실 앞에 이제 기자들이 뻗치기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뻗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오늘 이게 방문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왜냐하면 만나자마자 식사 끝나고 바로 갔거든요. 미리 좀 알려져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기자들까지 있었고, 야, 명태균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네. 이거는 계속 확인될 수가 있는데 윤건명 정권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면 인사 이런 내용을 보면 알아요. 이 주고받은 내용 중에 사람에 대한 천거와 이런 내용. 그럼 결국 정점에는 항상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윤건명 정권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건명 정권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아까 좀 회의적인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그거는 정말 네. 뭐 다른 패널 분들의 말씀이 맞기를 저도 바랍니다. 아. 그리고 민주당에서 발의를 어렵게 했는데 네. 당연히 그게 통과되기를 당연히 바라죠. 그래서 빨리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보수의 속성을 조금 아는 저로서는 이들이 그런 공멸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요. 약 70여 년 역사에서 이들이 뺏긴 게 15년입니다.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네. 뺏겨 보니까 어땠습니까? 맨날 매번 따뜻한 아랫목에만 구들장 밑에서 이불 덮고 그걸 누리다가 예. 운목으로 웃방으로 처음 쫓겨나 봤습니다. 너무 춥거든요. 춥죠. 엄동설안에 너무 춥거든요. 예. 자리 이런 거 하나도 개런티 안 되거든요. 그거를 오랫동안 겪어본 겁니다. 15년을 겪어보니까 이건 싫다. 요번에 복귀 탄력성이 되게 빠르잖아요. 2017년보다 훨씬 지금 회복 탄력성이 빠르잖아요. 이들의 지지율이나 이런 내용들이 보면 빨리 아랫목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이 살아난 거죠. 아하. 거기에서 그 공멸의식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특히나 제가 대주주 보수의 대주주가 누구냐를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 대주주에서 벗어날 때 뒤에 당권을 질 수 없어요. TK, PK. 이번 판은 자기들이 장악하기 어렵다. 그러면 뒤에 당권이다. 거기서 다 죽는다. 어게인 2017 업그레이드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뒤에도 당권을 누가 줬어요? 2017 그 정말 험한 꼴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고도 또 점점점 선명한 우경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네요. 당권을 쥡니다. 그리고 피바람이 불어요. 자, 만약에 이번에 어떻게 했을 때 자기들끼리는 아름아름 다 알아요. 누가 가, 부 어떻게 던졌는지 다 알아요. 뒤에 당권 거의 지금 윤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당권을 잡을 확률이 99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가 못 됐다 하더라도 잡을 확률이 99예요. 대선 후보도 됩니다. 그들이 지금 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룰에 답이 있다고. 김문수가 룰이 바뀌지 크다. 않는 한 김문수 아니 뭐 크다가 아니라 저는 1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뀌지 않으면 네. 이 대선 이후까지 지금 보고 있는 움직임을 보수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이 정말 험난하다.
거기에 만약에요. 제가 여기서 한 수를 더 말씀드리면 네. 거기에 만약에 명태균 씨까지 뭐 공익제보자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하는 순간 그동안 198표, 196표로 넘어왔던 사람들도 다 없어지죠. 그래서 보수의 이게 계멸을 생각보다 쉽지 걱정하는군요. 않습니다. 생각. 그래요. 꼭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예. 우리가 더 각계전투 공을 들이고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남아 있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네네. 좀 험난한 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사실 진정성이 정말 있다고 그러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공개를 하면서 네. 국민들 앞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보수의 민낯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게 그게 먼저다. USB 갖고 순서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진정으로 대국민 앞에 가장 공익제보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언론 앞에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국민들이 보호해 줄 수도 있거든요. 공익제보. 네, 국민들이 진정한 변호인이 돼 줄 수도 있거든요. 진짜 진심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하셔라. 그런데요. 그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명태균 씨도 지금 뭐 민주당 인사들도 뭐 의원들도 만나고 뭐 노영희 변호사도 만나고 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자기 억울함도 얘기하고 뭐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국민들 믿고 좀 진실을 밝혀주기를 그 사이에 바란다. 김소연 변호사도 또 불러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이게 여전히 저는 그 부분의 스탠스에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 네. 이준석 의원 다 보내는 시그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참 복잡하게 지금 얽혀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 이걸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긴 시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